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 기획과 자료 수집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튜토리얼 강연을 해주신 서울시립대 김규성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김규성 교수님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이고 끝나는 시간이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되는 대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여건 교수께서 비확률 표본 자료의 선택 편향 보정 방법론인데 지금 미국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 발표하시는데 뭐 여기 큰 적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로 아이오와 대학에 계시는 김여건 교수께서 여기 영어는 좀 긴데 한글로 하면 그 비확률 표본 자료의 선택 편향 보정 방법론 발표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근무하는 김재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예, 먼저 저를 이렇게 발표자로 선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시차가 좀 잘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 통계 개발원에 계신 그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또 저한테 원래는 그 사례 위주로 좀 쉽게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례로 좀 진행을 좀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발표 이론 연구와 그 시뮬레이션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그 어려운 아주 그 샘플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자발적 선택 편향이 있는 자료에서의 그 선택 편향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정을 어떤 XY라는 확률 변수가 모집단 F의 IID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 F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어떤 분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XY를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XY가 델타 이퀄 to 1인 경우에 대해서만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게 델타가 이제 지시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equal to 1 if xy observed 0 otherwise.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미싱 데이터 문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정을 어떤 파이 xy 그러니까 이제 이 델타의 분포가 어떤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함수, 이 조건부 기대값, 조건부 프로버티를 보통 이제 성향 함수라고, 성향 점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리서치 프로블럼은 어떤 이스티메이팅 펑션으로 솔루션으로 정의되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세타가 population mean of y라고 한다면 그냥 u 펑션은 세타 마이너스 y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파이 xy가 아는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쉽습니다. 결국은 파이 xy를 아는 경우에는 그 성향 점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식에다가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델타 이퀄 1인 델타 이퀄 1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xy를 관측이 하니까 그럴 때 이것을 이제 이 계산이 되는 거죠. 샘플로부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이 xy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퀘이션 1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 파이 x, y에 대한 어떤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로부터 그 모델의 어떤 모수를 정하고 그 모수를 샘플로부터 추정을 한 후에 그 샘플로부터 추정한 그 이제 모수가 이제 피죠. 이 피를 샘플로부터 추정해서 피 햇을 넣어주어서 그 피 햇을 가지고서 파이를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의 이제 단점이라고 함은 일단 이것이 이 모형이 맞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모형이 맞다는 것을 가정을 이미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피햇이 컨스턴트, 그러니까 뭐 일치 추정량으로 해서 이 피햇이 true p로 컨버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식 2번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를 모델을 가정하는 것은 좀 강한 조건이니까 instead of employing a single 모델을 사용하지 말고 멀티플 모델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K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K는 예를 들어서 5이면 5. 그래서 5개의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의 모델을 가지고서 이 5개 모델을 같이 사용하는 어떠한 방법론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클레임은 뭐냐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 K개의 캔디데이트 모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맞으면은 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이론적으로 정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아까 김규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비확률 표본에서의 그 성향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것이 가정에 의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표본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확률 표본을 능가하는 비확률 표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론 뭐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확률 표본은 가장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확률 표본을 하는 게 정석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국은 사실은 확률 표본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협조를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뭐 마스크 쓰라 그래도 잘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 그래도 이제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이 미국이나 이제 서구 쪽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표본이 안 돼요. 확률 표본을 하고 그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안으로서 다른 방법이 무엇을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양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성향 점수를 가지고서 비확률 표본에서 성향 점수를 가지고서 쓰는 건 좋은데 모델에 로버스트한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연구를 멀티플 로버스트 이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로버스트 이스티메이션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존 연구는 그것들이 다 이제 어떤 미싱 앤 랜덤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연구였습니다. 근데 미싱 앤 랜덤인 경우에는 훨씬 이제 이론을 전개하기 쉽습니다. 미싱 앤 랜덤이라는 것은 이제 X에만 디펜드하는 거죠. 이게 X는 예를 들어서
뭐 Y는 인컴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X는 데모그래픽 변수, 그러니까 인구학적 변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덜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 X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Y에도 디펜드 하는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케이스 1. 노원 프로페스 스코어, 일단 이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그 복습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제 선행 지식이 좀 필요해 가지고 이 케이스 1을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일단 노운인 경우에 어떠한 툴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노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노운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파이를 아는 경우죠. 이 파이, 그래서 이 파이가 지금 빨간색이 아닙니다. 노운이기 때문에 이 언노운인 것만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운 파이 아의 델타가 나온다고 치자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F를 추정하는 방법이 일종의 그 observed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 우도 함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델타 이퀄 투 1에서는 이게 XY가 관측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 델타 이퀄 투 이게 델타 이퀄 투 0 파트인데요. 델타 이퀄 투 0 파트에 대해서는 그 미싱 프로포션에 대한 이제 미싱 프로포션 확률을 이제 함수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무시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걸 무시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텀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랜덤인 거거든요. 근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4번을 쓰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엠피컬 라이클들을 소개를 하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 F가 어렵기 때문에 이 F를 이제 그 디스크릿 매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릿 매스로 어떤 probability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probability를 가지고서 이 observable likelihood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이제 6번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6번식이 이제 로그 observable likelihood인데요. 이 로그 observable likelihood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i, 그러니까 요 파이 i의 로그 파이 i 더하기 로그 pi 는 앞부분 요 델타 이퀄 1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대한 것이 캐피탈 n 로그 1 빼기 w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오브젝티브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서메이션 pi가 1이라는 것은 이것이 덴서티이기 때문에 난파라메틱 덴서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서메이션 pi i가 w라는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w를 정의하는 이제 식입니다. 그다음에 9번식은 이게 세타를 정의하는 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constraint 7은 genuine constraint for empirical likelihood고요. constraint 8 comes from 5. 5는 뭐냐면 이거.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constraint 9 comes from, 그러니까 이 9번 constraint는 원래 세타의 정의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최적화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P와 W 대해서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풀면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엠피리컬 라이크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람다 1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고요. 이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하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는 언노운인데요. 이 W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W가 주어졌을 때 PI를 찾아낸 다음에 PI 해트를 이 앞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파트에다가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W만의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것이 W만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W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찾아내면은 W 해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PI 해트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PI 해트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세타에서 풀면 그것이 Maximum Empirical Likelihood Estimator of Se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그 파이아이를 아는 경우에 베스트 이스티메이터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들여다 보면 이
이 람다가 실제로 람다가 이제 람다 1로 이제 어떤 리미트로 컨버지를 하는데요.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1 over pi i가 돼. 그러니까 요게 pi가 pi hat가 1 over pi i로 의 역수로 컨버지를 하는데요. 이 1 over pi i가 뭐냐면은 사실은 호르비츠 탐슨 추정량 디자인 웨이트죠. 디자인 웨이트의 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엠피리컬 라이트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호르비츠 탐슨 추정량을 구현하는 거와 상당히 구조적으로 동일한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이 컨스트레인트 컨스트레인트 8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8이 이건 사실 이건데 아까 보여드린 이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샘플링 웨이트를 찾아내는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호르비츠 탐슨 추정에서는 우리가 이 WI를 역수로 해가지고 파이 i를 역수로 해서 그것을 웨이트로 써주는 explicit weighting, 즉 그러니까 뭐 직접적 explicit니까 뭐 표면적, 직접적으로 이제 웨이팅을 한다고 친다면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컨스트레인트로 넣어줘서 풀어내는 걸로 푸니까 이것이 implicit weight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mplicit weighting으로 해주는 방법을 empirical like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 이게 하나의 그 이제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뭐 바이어스 캘리브레이션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엠피리컬 라이크의 장점은 또 보조 정보가 있을 때 보조 정보가 있을 때 그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그 가중치의 형태로 가중치에 들어가는 컨스트레인트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한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런 정보가 있고 이 population mean of x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샘플에서 얻어진 xi들의 가중 합이 가중 평균이 population mean of x와 같아지도록 일종의 그 제한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한 조건을 아까 보여드린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에디셔널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줘서 풀어주면 그것이 하나의 그 흥미로운 이제 추정량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엠피리컬 라이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트레인트, 두 번째는 바이어스 캘리브레이션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벤치마킹 컨스트레인트가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바이어스 캘리브레이션 컨스트레인트는 remove the selection bias를 위해서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컨스트레인트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컨스트레인트는 베리언스를 줄여주기 위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벤치마킹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 bar n은 should be known outside the samp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를 EL 옵티마이제이션에 넣어줘서 풀면 이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가 어디를 가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0인 것에 대해서는 이 람다 2가 0으로 가고요. 요거는 이제 0으로 안 가고 그 W 인버스로 가가지고 결국 이게 근사적으로 결국 뭐랑 같아지냐면은 어떤 그 리그레션 추정량,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렉 추정량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렉 추정량과 같아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엠피리컬 라이크드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해결해 주면서 그리고 보조 변수, 그러니까 그 옥젤러리 베리어블의 인포메이션을 벤치마킹 컨스트레인트로 반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하나의 그 통계적 툴이라고 볼 수가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파이 i를 이제 노린 경우에 대한 일종의 그 소개였고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냐면 우리는 we do not know the true PIS function, 그죠? 이거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hi, xi, yi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x는 이제 관측이 다
된다고 하고 y만 미싱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제 likelihood 펑션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p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 파라미터가 p니까 p에 대해서 likelihood 펑션을 찾아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요 p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안에만 보시면은 일종의 베르노이예요. 베르노이 분포. 근데 베르노이인데 이 파이 틸다는 마지널 프로버티죠. 델타 이퀄 1 기분 x에 대한 프로버티인데 그것은 파이 xy를 에 대한 지금 y가 언노운이니까 y를 기대값을 취한 겁니다. y에 대해서. 그래서 파이 xy p를 y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준 것이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K개의 멀티플 여러 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에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 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캐피탈 K까지. 그리고 트루 모델은 이 K개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프로포즈는 이겁니다. 프로포즈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 파이 틸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파이 xy인데 요것을 y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서 파이 틸다를 만들어낸 후에 그것을 이제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해줘서 p hat k를 얻어내고요. 그것을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를 다 컨스트레인트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컨스트레인트 19번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여러 개의 그 k개의 모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그렇게 해서 이걸 풀어준 다음에 그 파이널 p hat을 가지고 이제 20번씩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19번이 흥미로운 것인데 컨스트레인트 19번은 결국은 K개의 모델, 여러 개의 PS 모델을 다 집어넣는 거죠. 컨스트레인트로. 그렇게 넣어서 이제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멀티플 바이어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고 이제 여기서 테크니컬하게 좀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K개의 디퍼런 PS 모델이 그러니까 K개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때 이 베타 틸다가 코렉트 추정이 컨센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컨센트 하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베리데이션 샘플이 있는 경우 그걸 통해서 베타를 추정한 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오 앤 샤오가 제안한 슈도 ML 방법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뭐 이론적인 걸 성질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런 y는 x1과 x2의 리니어 모델을 따르고요. 이제 샘플을 두 가지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하나는 프라이빗 샘플링 A는 그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빗 샘플 B입니다. 샘플 A에서는 심플 랜덤 샘플링을 하고요. 샘플 B는 non 프라이빗 샘플로 뽑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고려를 합니다. RM1이라는 시나리오로 뽑는 경우, RM2라는 시나리오로 뽑는 경우, RM3라는 시나리오로 뽑는 경우, RM4라는 시나리오로 뽑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그 각 경우마다 이제 다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된 방법론은 각 시나리오별로 사용된 방법은 일단 그냥 호르비 탐슨, 그러니까 샘플 A로부터 호르비 탐슨 추정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L1, EL2, EL3는 뭐냐면 지금 EL1은 이 RM1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RM1 모형 하에서 모델링을 쓴 겁니다. 파이에 대한 모형을. EL2는 RM2에 대한 모형을 사용한 것이고요. EL3는 RM3. 그러니까 각각의 모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비교를 하고 호르비 탐슨 이스티메이터도 비교를 하고 EL1, EL2, EL3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MEL, 멀티플 EL도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추정량을 계산하는 거죠. 5개의 추정량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EL1, EL2, EL3는 싱글 모델을 사용한 것이고요. 이제 MEL은 3개의 모델을 다 사용한 겁니다. 3개의 모델을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엠피리컬 라이크도 풀어낸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시나리오 1에서는 지금 5개의 추정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에서는 일단 호르비 탐슨 이스티메이트 지금 박스 플랫이 뭐냐면 이 0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언바이즈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르비 탐슨 추정량은 언바이즈드인데 베리언스가 크다. 그죠? EL1은 언바이즈드이면서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죠. EL2는 언바이즈드가 아니에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EL3도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모델을 사용했으니까. EL2는 이 모델을 사용한 것이고 EL3는 이 모형을 사용했는데 트루 모델은 이 모델 30번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RM1에서는 EL1이 베스트인 겁니다. 그런데 MEL은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추정량은 얘는 EL1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죠. 호르비탐슨보다는 좋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바뀌었습니다. 시나리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RM2 시나리오에서는 EL1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어스가 생겨요. 왜냐하면 얘는 모델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EL1, EL2, EL3는 모델 디펜던트인 거예요. 그 모델이 맞으면 맞지만 그 모델이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근데 MEL은 흥미로운 것은 MEL은 모델이 틀려도 셋 중에 하나는 맞는 거기 때문에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이게 언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MEL이 여기도 지금 셋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EL3에서 RM3는 EL3가 맞는 모형이니까 이게 MEL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RM4는 자 보시겠습니다. RM4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얼드한 모형이거든요. 뭐냐면 이 지금 셀렉션 프로퍼티를 XY의 함수로 만들어내는 어떤 XY의 어떤 함수인데 굉장히 이게 뭐 잘라가지고 이쪽은 이거고 이쪽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함수예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심지어 퍼포먼스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PS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그것은 어떤 요 두 가지 약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제 정당화될 수가 있고 이 방법은 결국은 발런터리 비용을 발런터리 샘플을 콜렉션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형을 가정할 때 여러 개 모형을 쓰신 거가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인 거죠?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따 토론은 다음 발표 듣고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두 번째 발표는 이경택 부사장님께서 인터넷 조사의 신뢰성 향상 방안 그 발표를 듣고 토론은 합쳐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이경택입니다. 앞에 김재광 교수님 노트를 보니까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 갖고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사실 잠깐 고민하게 되는 내용인데 저는 수식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셨는데 뭐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 말고 민간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인터넷 조사 신뢰성 향상 방안인데요. 먼저 인터넷 조사 간단히 보고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장표에 회색으로 있는 게 그 면접 조사의 비중인데요. 이 비중은 상업 조사, 그러니까 조사 회사들이 하는 조사, 상업 조사 회사들이 조사 방법별로 매출이 얼마다 뭐 이런 걸 집계를 해서 낸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에서
보시면 이제 면접이 항상 30%를 웃도는, 과거에는 조금 더 했습니다. 40%도 좀 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결국 이제 개별 면접 조사죠. 개별 면접 조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사 방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온라인 조사,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조금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온라인 조사를 필두로 해서 그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가 최근에는 거의 40%까지,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 조사를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생기다 보니까 상업조사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없지만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또는 조금 낮은 선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 조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조사의 성장 배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이거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이렇게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건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보다 대규모 패널, 오늘 뭐 아침부터 계속 패널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발적인 패널들이 등장함으로써, 그러니까 응답자 집단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다인데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비확률 추출이 일상화됐다가 되고, 아마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확률 추출을 하다 보니까 정부 공공조사 쪽에서는 이제 성장 속도가 빨리 올 수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상업조사 쪽에서, 마케팅 조사 쪽에서 좀 더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할당 추출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선정 질문 부분과 본 질문이 있을 때 선정 질문을 통해서 적격 응답자를 발라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의 동기가 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조사 품질에서 이슈를 만들기도 하죠. 첫 번째 이제 대규모 패널이 등장함에 따라서 요걸 이제 저는 이제 신뢰성 문제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사례만을 노리는 전문 응답자 집단이 좀 많아졌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응답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조사표를 잘못 만들거나 또 사람들한테 인지적인 부담을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파트 2와 3에서 요 각각에 대해서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에서 쓰고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히 비확률 추출로 인해서 대표성이 문제가 되죠. 뭐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그 상업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그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인터넷 조사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뭐 표집틀부터가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아까 처음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40% 가까이 조사가, 그게 조사 금액으로 40%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가 저렴하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상업 조사는 이미 한 7, 80%는 인터넷 조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나쁜 걸 왜 쓰냐? 일단 상업 조사 쪽에서는 임피리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네트레이션이 60% 이상 정도가 되면 뭐 써도 되지 않아?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느 이제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 엑스박스라는 그 엑스박스 유저들, 남자가 많고 젊은 층이 많잖아요. 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십만 건을 한 다음에 사후층화를 했더니 오바마를 잘 맞추더라, 뭐 이런 얘기 드리죠. 저희가 이전에, 지금은 다 그 선거 여론사가 그 안심번호로 이제 무선 전화로 가는데, 제가 한 2012년 유무선 병행 조사라는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잘 맞췄으니까 쓸만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순으로 지금 이제 상업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대표성 관련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부적격 응답자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러니까 조사표가 선정 질문이 있고 본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선정 질문에서 사례만 노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만약 이제 이게 약간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전에 조사 대상자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샘플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모르니까 조사를 하는데 만약 안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저희 패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샘플링을 하면 대상자가 있고 비대상자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조사를 참여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 중에 완료자가 선정 질문, 원래는 선정 질문을 통과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사 대상만 선정 질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례를 노리고 거짓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적격 응답자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걸 이제 방지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조사 대상을 미리 알고 있다면 100% 정상 응답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조사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느냐?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대형 변수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빅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자 집단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 결과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 부적격 응답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패널 빅데이터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보시는 그 온라인 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를 위해서 패널들을 다 모집을 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다 수집하는 건 아니고요. 패널 회원 각각이 웹사이트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앱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오프라인 방문 장소,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다음에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디지털 트레이스가 남잖아요. 그걸 이제 긁어다가, 물론 저희 패널 회원들은 동의를 받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결제를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영수증 안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뭐 다른 정보도 수집을 하겠지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만 타겟팅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 고의적으로 이제 돈을 바라는 사람들을 좀 발라내는, 스페셜리스트를 발라내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한 게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적격 응답자하고 부적격 응답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좀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선정 질문을 아주 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마 한 4, 5년 전에 저희가 아까 앱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앱 데이터 중에 여기 어때? 누구 뭐 야놀자, 뭐 호텔스닷컴 이런 거를 쓴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쓴 사람들을 적격 대상자, 쓰지 않은 사람을 부적격 대상자라고 저희가 이제 해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한 중에 적격 대상자 951명 중에 239명이 조사 참여를 했고 그 중에 177명이 조사를 끝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부적격 대상자 중에는 약 2,000명인데 그 중에 740명이 참여를 했고 105명이 참여를 못했죠. 당연히 그 IR 측면에서는 적격 대상자가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74% 정도 되고, 문제는 부적격 대상자 중에서도 약 14% 정도는 조사에 참여하더라, 완료까지 하더라. 저 데이터가 조사 결과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샘플링을 아무리 잘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저 비율이 높으면 아주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정 질문을 아주 빡세게 해야 되는데 이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결과를 좀 보시면 이건 선정 질문 쪽인데요. 선정 질문에서 한 주간 이용한 앱이 어떤 게 있니? 라고 물어봤, 체크를 하게 했더니 부적격 쪽에서 적격보다 일관되게 많이 이용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정을 통과하고 싶어서 저랬던 경향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중요도 만족도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에서는 주로 이제 5점 리커트 척도나 7점 리커트 척도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적격과 부적격을 나눠 놓고 5점 같은 경우에 3점을 얼마나 많이 찍었나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부적격 쪽에서 표준 편차가 적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벌써 3분인가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조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20분 넘게 시작한 걸 봤는데 벌써 3분이라고 하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4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할게요. 그래서 대상자 조건은 가급적 숨겨야 됩니다. 이건 레터인데요. 레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품명을 알리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조건을 추측하기 힘들게 선정 질문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아주 오래된 예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뭘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그게 디바이스에 디펜드돼 있으면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대용 변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위성 DMB 나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15일 있다가 조사를 했는데요. 요 오른편으로 응답 그 질문을 했을 때 선정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요 질문을 통과한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좋게 괜찮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향상 방안을 말씀드리면 결국 조사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조사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먼저 UI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면접 조사와 달리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속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쓰는 디바이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PC 버전 하나와 모바일 버전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 따로따로 만들면 2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반응형 웹을 써서 한 번 만들어서 양쪽에서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UI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는 사람들의 인지적인 부담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처럼 선택 질문이라는 것을 해서 같은 문제를 질문을 2개로 쪼개버리면 사람들이 부담을 훨씬 적게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척도형 질문을 이제 개별 페이지별로 질문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로 많이 하는데 테이블 형태로 질문을 한꺼번에 보여주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 응답을 하면 다음번 질문이 나오는 방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하면 조사의 품질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뭐 품질이 높아지는 것들은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스트레이트 라이닝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른편이 더 유용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표 작성인데요. 뭐 조사표 작성은 뭐 워낙들 잘 하시니까 온라인 인터넷에 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장표는 저희가 이제 저희들 패널들한테 조사 요청을 할 때는 이 응답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응답 시간이 얼마고 사례는 얼마고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요. 그 알려드린 걸로 봐서 분당으로 X축이 분당이고 Y축이 조사 참여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가 넘어가면 조사 참여 자체를 안 하세요, 많이. 그리고 오른편은 조사를 일단 다 참여한 사람들 중에 조사의 길이가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사람의 비율인데요. 이것도 20분이 넘어가면 조사의 중단율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의 경우에는 응답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아주 긴 걸 해야 되면 뭐 2번으로 쪼개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다음에 조사표 작성할 때 텍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쪽에서는 별로 그렇진 않지만 그 일반 상업조사 쪽에서 특히 마케팅 조사에서는 상기도라고 해서
어떤 브랜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생수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십니까? 뭐 이런 거에서 직접 쓰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텍스트의 개수를 몇 개로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5개로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 3개 정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한 10개를 하면 한 5개 정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기율이라는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몇 프로는 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박스의 개수에 따라서 상기율이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크죠. 특히 트래킹 조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상기도를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다른 쪽에서도 이건 아마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검증 자체가 많지 않고, 그리고 검증하기가 숫자 같은 경우는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위를 준다든지 한번 그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를 벗어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처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비주얼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저희가 파이로스를 해봤던 결과 왼쪽에 걸로 했을 때 스타벅스가 한 20%가 나왔는데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스타벅스 컵커피가 나오고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병커피는 있었고요, 편의점에. 그런데 저희가 컵커피라고 밑줄을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대로 안 읽고 병커피를 생각하고 찍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편처럼 이미지를 같이 보여줬더니 5%가 채 안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를 하면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IT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0부터 100까지 측정해봐라. 우리가 62, 63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척도에서. 5점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 쪽에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성 질문이요. 속성 질문을 할 때 기타, 그러니까 테이블 영어로 할 때 기타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는 다 입력을 해야 보통 다음 버튼에서 다음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보통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기타를 하게 되면 속성에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근데 사람 응답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구자도 아니고 그 기타를 자기가 막 생각해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다음을 누르면 답변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해갖고 하면 우리는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질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로테이션이 이제 그 편향을 줄인다고 생각해갖고 사람들이 모든 걸 로테이션을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판단을 요구하지 않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피고 있는 담배, 그럼 바로 머리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건 굳이 로테이션을 해갖고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제 토론 이후에 또 질문할 때 그때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은 마지막에 발표자 답변 시간 있으니까요. 자, 지정 토론이 두 분이 계십니다. 순서대로 그 김정환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김서영 과장님께서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제가 통계청 과장이라는 위치로 앉아 있긴 하지만 제가 통계청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저도 학계를 떠난 지는 꽤 오래됐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론할 입장은 못 되지만 실은 이제 실무에서 경험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 실무자들은 특히 공직에 있는 통계를 이용하고 작성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고민일까, 학계는 무엇을 고민해 주어야 할까, 해결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에도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은 그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고요. 학계를 중심으로 비확률 표본 활용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 통합 방법이라든지 우리 뭐 조사 모드 활용, 조사표 작성, 두 분 발표자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는 지속되어 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과연 이게 실무, 특히 이제 우리가 큰 국가의 축을 이루고 있는 국가통계작성기관에서 이런 방법들을 과연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활용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수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저도 개발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경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이런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김기성 교수님이 튜토리얼에서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분야인 거라는 건데 그 언제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국가통계작성기관에서도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이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확률 표본에 대한 국가통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익히 아시겠지만 이미 민간에서는 비확률 표본들을 아마 나름 적극적으로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과연 국가통계에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허용을 해 주실까요, 국민들이? 또는 학계에서? 이런 이제 질문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2010년을 전후로 비확률 표본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응답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응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민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응답률이라는 건 떨어지게 되고 그 응답이 랜덤하지 않고 어느 이제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응답들이 일어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표본 또는 뭐 자원할 수 있는 그런 표본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2010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아마 개발원을 중심으로 본청하고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저희가 성향 가중치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연구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결론은 지금 기억에 의하면 바이어스 조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바이어스, 제가 이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택 바이어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정이 되어야 이것이 보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되게 심플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거와 달리 실무에서는 어떤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나름의 뭐 신뢰 구간 분산, 나름의 방법 측정 도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고민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경택 부사장님 발표하셨지만 이런 인터넷 조사의 기법을 나름의 비확률 표본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수집을 잘 해서 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그 답을 김재환 교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적절한 방법이라는 게 그럼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적절한 방법이라는 게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백한 방법과 노하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특성과 환경과 내 주어진 정보 양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는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계속 학계와 공공기관 또 국가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 유기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방법론을 주고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연쇄의 고리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성향과정치 모형을 쓸 때에는 싱글 모형을 썼던 거죠, 실은. 그리고 이제 파일을 알고 있었던 경우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은 그런 정보가 많이 없고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싱글 모형으로는 분명히 바이어스가 있을 것이고, 이 모형에 대한
저희가 구체 모형을 이제 명시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정할까 항상 모형을 쓸 때는 항상 두려움이 그런 거죠. 이 모형이 맞나? 내가 설정한 모형이 맞나? 이런 이제 항상 고민과 걱정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싱글 모형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멀티플 모형을 써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한 그런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이제 토론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 토론이라기보다는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멀티플 모형을 하실 때 교수님 과연 그 멀티플 모형 안에 정답 모형은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요. 그 멀티플 모형은 도대체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보편 타당할까? 뭐 이게 정보의 양이나 다양한 어떤 종이의 이제 가정 그걸 기초로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발표자를 제가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그 좀 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아주 어려운 걸 던지셨어요. 이따 저 김재환 교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은 이따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두 번째 발표 인터넷 조사 신뢰성 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신천을 교수님께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도시대학과에 있는 신인철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요 심포지엄에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맡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웹서베이가 그 모집단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들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모집단은 이제 웹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그다음에 그 웹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전형적인 웹서베이 방식이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집단을 일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확률 샘플을 통해서 추출을 하고 대신 응답을 뭐 QR 코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웹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응답자들이 응답하게 하는 방식, 이런 거를 흔히 우리가 이 오후에 발표하시게 될 비대면 조사라고 많이 그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조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후 세션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통계청이 최근에 그 사종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동안 이제 하셨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좀 보실 수 있어서 큰 의의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그 사례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형적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웹 패널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웹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방금 이제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웹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방식이 조사 방식을 통해서 추출된 결과를 조사된 결과를 국가 승인 통계로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예전에 이제 그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갤럽 사례, 미국의 갤럽 그 대선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통계청이 안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웹서베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필드에서는 조사하기도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아우성들이 있기 때문에 웹서베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발표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었던 그 제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타겟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웹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의 발표처럼 자의적 표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바이어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겟 샘플링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요거는 마케팅 조사에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은 타겟 샘플링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치나 인식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 조사에 이 타겟 샘플링 방식이 이를 적용했을 때 흔히 이제 우리가 비확률 표본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 문제를 충분히 커버하기에는 조금 여전히 한계가 있겠다. 결국엔 그거는 첫 번째 발표에서 해주셨었던 그 칼리브레이션 방식의 어떤 보정으로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조사표, 그러니까 웹서베이에서의 그 조사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UI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자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사실 지금 갖고 계셨던 노하우를 대중에 공개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자산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제 그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선정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결국엔 이게 응답자들을 최적의 응답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효한 응답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조사학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게 트랩 퀘스천이라고 해서 함정 질문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그 발표를 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은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굳이 비확률 표준인 그 웹서베이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바이어스를 굳이 잡으려고 노력하냐? 그냥 확률 샘플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쓰면 되지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에서 계속해서 인지 실험을 비롯해서 그동안 쌓아오셨던 노하우들, 그다음에 조사 기관에서 쌓아오셨던 노하우, 그다음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좀 주제를 좀 정해서 시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들을 좀 계속해서 추진해갈 수 있는 약간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도 있었는데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 지금 쫓겨서 지금 그 지정 토론회에서 질문이 여러 개 좀 나왔고요. 그 저자 답변을 듣기 전에 플로어 계신 분 중에 혹시 지금 여기 댓글에도 몇 개 질문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두 개 정도 같이 받아서 발표자께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한두 분 정도 간단한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그 발표자가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분의 발표자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받기 전에 첫 번째 김재광 교수 발표에 대해서 이 댓글에 올라온 게 K는 모형의 수입니다. 근데 김서영 박사님이 또 질문하신 것 중에 K를 몇 개로 해야 되느냐, 가정하는 모형을 어떻게 정당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엮어서 김재광 교수께서 한 1, 2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경택 부사장님께서는 그 신 교수님이 질문하신 그 타겟 샘플링, 그다음에 선정 질문 이걸 묶어서 그다음에 댓글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한 1, 2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종이 조사표와 인터넷 조사표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조사표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 길이를 줄이는 것이 응답 결과와 시계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 물음들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광 교수 지금 들리면 한 1, 2분 정도, 2분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구한 이 방법론에 어떤 멀티플 로버스트 하는 것 중에 기본 취지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까지 그 확률 표본을 어설프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응답은 응답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확률 표본이냐 비확률 표본이냐 이런 식의 그 둘 중 하나 양자택일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반반씩 하자는 거죠. 반반씩 하는데 대신 확률 표본은 인센티브를 세게 주는 거죠. 동일한 비율로. 대신 이 방법이 가능하면 확률 표본 숫자를 확 줄일 수도 돼요. 확률 표본을 확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확률 표본은
10%만 하고 10%나 20%만 하고 원래 타겟에서 80%는 비확률표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다 대신 확률표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 주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되 대신 확률표본이 뭐를 잡아줄 수 있냐면 모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디어는. 그래서 프로퍼시티 모형을 여러 개를 써서 로버스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확률 표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이 최종 추정치가 그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통해 가지고 그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고의 전환을 좀 가져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K의 선택은 K는 많으면 많을수록 바이어스는 줄어드는데 베리언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차가 있어서 조금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아, 지금은 김종환 교수 말씀하시는 게 좀 소리가 끊긴 것 같아요. 자, 제가 끝났나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K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건 엠피리컬 스타디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요. 비확률 표본과 확률 표본에 대한 그 결합에 대한 그 절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 교수님께서 그 타겟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사회조사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회조사에서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 전체인 경우에는 아마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그 돈을 지급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지급 카드로 지급해주면 지급된 사람,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의 뭐 행동 이외에 의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약간 실험과 같은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게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나온 내용이 그 종이조사표와 인터넷 조사표를 병행했을 때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종이조사표와 인터넷 조사표를 같이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응답자 집단이 동일한 경우에 생기는 경우에 이제 종이조사표와 인터넷 조사표를 쓰는 경우하고 아예 그 모집단, 그러니까 응답자 집단이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답자 집단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모드 이펙트인지 응답자 집단의 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집단인데 이제 조사 방식을 모드를 바꿔서 할 경우에는 모드 이펙트가 당연히 나타나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해봤었는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조사표 자체를 어떻게 효율화시킨다라기보다는 제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종이 조사표 대신에 면접 방식을 취하더라도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모드 이펙트를 줄이는 게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 두 분 발표자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해 주시느라고 지정 토론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네 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규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까지 준비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후에 1시 30분부터 다시 오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등록 시에 제공해드렸던 교환권으로 등록 데스크에서 이제 점심 음식을 받으시고 지금 착석하신 그 자리,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